와, 그림이 이렇게 달콤할 수도 있나 싶은 이 작품은 피치색의 장미처럼 보이는 여인이 그네를 타며 그림 전체를 장미향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듯한 장면이야. 그리고 이 그림은 마치 우리가 연극의 관람객이 되어 배우들의 극적인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게 연출했지. 이 달달한 그림을 그린 화가는 프라고 나르이고, 이 그림은 18세기 로코코 미술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어. 우선 여기에는 3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림 중앙에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 이 연극의 주인공이고, 또한 2명의 남자가 등장하는 걸로 보아 이건 삼각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어. 우선 왼쪽에 젊은 남자와 여인의 관계가 궁금한데, 이 남자는 당시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줄리앙 남작이고, 애인에게 이 그림을 선물하기 위해 작품을 의뢰한 사람이기도 해. 그는 비스듬히 누워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의 치마 속을 보는 듯하고 그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어. 그리고 남작과 여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밝은 표정인 걸로 보아 둘은 이미 잘 아는 사이임을 알 수 있지. 젊은 여인은 쿠션이 붙은 호사스러운 그네를 타며 치맛자락을 늘쳐 남작을 유혹하고 있고, 그녀의 벗겨진 작은 신발이 향한 곳엔 사랑의 신 큐피트의 조각이 보이는데, 입에 손가락을 대고 비밀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야.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당시 유럽에선 구두를 신지 않은 여성의 맨발은 알몸을 상징했다고 하고, 드레스를 들어 발목을 보이는 것은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의 하나였다고 해. 따라서 이 그림에서 신발을 던진 것은 이후 남녀 사이에 벌어질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여인의 나풀거리는 레이스와 다리를 들어 올리느라 신발이 날아가는 모습은 이런 비밀스러운 연애를 가볍고 유쾌하게 보이도록 표현했어. 그리고 젊은 남자의 가슴의 꽃은 여인의 분홍색 드레스와 같은 색이고, 여인의 가슴에 있는 푸른빛의 꽃은 남성의 옷 색상과 일치하여 둘이 연인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지. 하지만 밝은 빛 속에 있는 경쾌한 두 남녀와는 달리 나무 뒤로 희미하게 백발의 남자가 보이는데, 그는 그네를 밀어주는 하인처럼 보이지만 그의 옷차림새로 보아 그는 귀족이며 저 생기발랄한 여인의 늙은 남편이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남작의 발치에는 덤불이 덮여 있어서 이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환한 미소로 아내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지. 그리고 남편의 옆에도 조각상이 보이는데, 일명 푸토라고 불리는 아기 천사가 이 상황을 걱정스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푸토는 남편 앞에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왜 강아지를 보고 있는 걸까? 보통 강아지는 유럽 미술에서 정절과 신의, 충실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림에서 신혼부부 사이에 그려지거나 초상화의 인물과 함께 자주 등장하거든. 그리고 이 그림에서 강아지는 잘못된 상황임을 남편에게 경고하려는 듯 울상을 짓고 있는 거지. 하지만 그녀의 노쇠한 남편은 힘이 든지 벤치에 앉아서도 그녀를 놓아줄 수 없다는 듯 그네의 밧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어. 그리고 이 그림은 이 전형적인 삼각관계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관람하는 듯 느끼게 해주지. 그런데 이 불륜 관계에는 나름 이유가 있기는 해. 당시 결혼은 개인보다는 가문의 이익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 계약 결혼이 성행했지. 그러면 애초에 부부가 서로 사랑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겠고, 따라서 아내는 후손을 낳아 책임을 다하고 부부는 각자 연애라는 기쁨은 다른 상대에게서 찾게 되는 당시의 공공연한 비밀이 자리 잡은 거지. 한 예로 이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의 6개의 연작인데, 18세기 후반 영국 귀족들 사이에 만연했던 계약 결혼을 풍자적으로 그려 당시 상류층의 타락과 탐욕을 묘사했어. 첫 번째 그림은 계약 결혼인데, 신랑은 귀족 집안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족보와 가계도를 내놓으며 신분을 과시하고 있어. 신부의 아버지는 그 말을 내놓으며 만족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지. 목에 점이 있는 신랑은 다른 쪽을 보고 있어. 신부는 반지를 손수건에 낀 채 그 옆에 변호사와 속닥거리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신부의 애인이야. 신랑의 발밑에는 2마리의 개가 심드렁하게 누워있어. 마치 이 결혼이 별로라는 듯한 모습으로 예비 신랑 신부 사이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야. 두 번째는 결혼 직후의 모습으로 파티에서 돌아온 젊은 부부의 모습인데, 아내는 기지개를 켜는 나른한 모습이고 남편은 그저 의자에 축 처져 있지. 바닥에는 의자와 악보가 널려 있어 혼잡했던 파티의 모습을 짐작케 하고, 왼쪽의 집사는 질색이라는 듯 손사래를 치며 장부와 돈을 들고 나가고 있어. 세 번째는 병원의 모습인데, 남자의 애인인 매춘부가 매독에 걸려 남자와 함께 의사를 찾은 모습이야. 매춘부의 이마에 검은 반점이 보이고, 남자 역시 앞에 그림에서 묘사되었던 목에 검은 반점이 보이지. 검은 반점은 매독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울고 있는 듯한
한 소녀는 매춘부의 딸로 그녀 역시 성병에 걸린 것으로 보여. 네 번째는 아내의 방으로 여자의 불륜 생활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여주는데 벽에 걸린 그림으로 그녀의 부도덕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지. 그녀의 옆에는 애인인 변호사가 연극표를 들고 그녀를 유혹하고 있어. 다섯 번째는 백작 부인이 바람을 피우다 남편에게 걸린 장면인데 극심한 결투 끝에 남편은 죽어가고 있고 애인인 변호사는 창문 너머로 도망치고 있는 장면이야. 그리고 문 쪽에는 숙소의 주인과 경찰로 보이는 사람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지. 여섯 번째는 이 연작의 마지막으로 백작 부인의 자살을 그렸어. 도망친 변호사는 살인죄로 사형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여인은 결국 약을 먹고 자살하지. 어린 딸이 그녀를 끌어안고 있고 안타깝게도 딸의 목덜미에도 검은 반점이 보여. 그녀의 아버지는 슬픔에 잠긴 얼굴로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작품 오른쪽 테이블 위로 비쩍 마른 개 한 마리가 큼직한 고깃 덩어리를 챙기는 익살스러운 장면으로 연출했지. 로코코 시대의 이런 풍자적인 그림은 그 당시 상류사회의 신분 상승과 이익의 수단으로서의 결혼 문화를 볼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라 만연했던 그들의 탐욕을 알 수 있지. 아무튼 다시 그네 그림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 그림을 주문한 줄리앙 남작의 처음 제안은 그네를 밀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 주교로 그리기를 원했다고 해. 당시 줄리앙은 프랑스 성직자들의 재정관리자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왜 주교를 그런 역할로 등장시키려 했을까? 로코코 시대는 쾌락주의와 풍자의 전성기였는데 그 시대의 일부 귀족들은 교회와 성직자의 권위를 조롱하는 것을 즐겼고 또 다른 이유는 애인의 선물용으로 그려질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담한 설정을 하려고 했던 거지. 하지만 주교로 그리는 것은 당시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프라고나르는 주교 대신 남편으로 바꾸어 더 전통적인 구성으로 만든 거지. 그리고 숲속처럼 보이는 이 몽환적인 배경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 표현했고 뒤쪽에 멀리 건물이 보이는데 이것은 이 숲이 귀족의 대저택에 딸린 정원인 것을 짐작할 수 있어. 당시에는 기존의 엄격하고 대칭적인 바로크 스타일 정원 대신 실제 숲속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원을 선호했다고 해. 이것은 로코코 미술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지. 로코코의 시작은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이 원인이 되어 시작이 되었는데 태양왕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을 왕궁으로 삼겠다는 결정을 하고 귀족들의 권력을 누르고 절대 왕정을 위한 의도로 수많은 귀족과 병사들을 베르사유 또는 옆의 마을로 이주하게 했어. 약 5만 명의 인구가 베르사유에 거주하게 된 것인데 좁은 궁전에 수많은 사람이 거주하게 되니 불만이 많았던 거야. 결국 루이 14세가 죽은 후 대부분의 귀족들은 베르사유 궁을 탈출하여 자유롭고 넓은 공간을 가진 집을 세우게 되지. 그리고 바로크 양식에서 널리 쓰이던 수많은 장식들은 더욱 온화한 장식들로 변경되고 공간과 어우러지는 스타일로 발전했어. 로코코 이전 바로크는 교회와 루이 14세의 왕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웅장한 이미지였다면 로코코는 귀족과 부르주아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사치스러운 이미지로 우아함, 경쾌함, 즐거움 등은 로코코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 프라고나르의 그림에는 프랑스 혁명으로 몰락하기 직전 귀족 사회의 문화와 취향, 감성을 생생하게 담았어. 이 시기는 귀족의 시대, 여성의 시대이며 갈랑트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잠깐, 갈랑트리가 뭐지? 이 단어는 귀족 문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단어인데 원래 갈랑트리는 공손함, 용기, 기사도 등을 말하는 단어로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하는 용감한 행동, 배려, 품위 있고 예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성이 마차에서 내릴 때 그녀의 발 아래에 있는 진창물 위에다가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깔아주는 기사도 정신 같은 것이지. 혹은 두려움 없이 적진에 돌진하는 중세 기사의 용감함을 뜻했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면서 귀족 남성들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는 유행어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어. 이 시기에 갈랭트리의 뜻은 집적거린다 혹은 껄떡댄다는 것이었다고 해. 아무튼 갈랑트리는 프랑스어로 본래 우아하고 세련된 태도나 낭만적인 매너를 의미했지만 역사적으로 특정 맥락에서는 귀족 남성들이 남의 아내를 유혹하거나 연애를 즐기는 행위를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했던 거지. 그래서 로코코 시대 귀족들의 이런 사회상을 보고 갈랑트리의 시대라고도 했었던 거야. 또한 비슷한 단어로 18세기에 주로 귀족들이 정원이나 자연 속에서 연애를 즐기는 모습을 우아하고 낭만적으로 그린 회화를 페트 갈랭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오늘날 우아한 야외 모임이나 고급스러운 파티를 뜻하기도 하지. 페트 갈랑트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은 키테라 서무로의 순례이고, 이 그림을 그린 장 앙투안 와토는 로코코 미술의 창시자이며 사랑과 낭만, 우아한 즐거움을 주제로 그렸다는 공통점에서 프라고나르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화가라고 할 수 있어. 프라고나르는 1732년 프랑스의 그라스에서 외동아들로 태어났고, 그는 당대 유명했던 로코코의 대가 부시에게 그림을 배웠어. 그는 뛰어난 재능으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의 로마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내용의 역사화 등을 그려 주목을 받았지만, 그들의 무겁고 역사적 주제는 자신과 맞지 않았던지,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아카데미 회원들과는 확실히 다른 행보를 보여. 즉 자유분방하고 쾌활하고 관능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그림을 그린 거야. 당시 저명한 미술 비평가들은 역사화를 품위 있는 것으로 다루었고, 역사화의 우월성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고, 따라서 같은 시기를 살았던 독일의 철학자 칸트조차도 그를 정신을 우둔하게 만들고 대상을 차츰 역겹게 만들어 마음으로 하여금 이성의 판단에서 자기의 반목적적인 기분을 의식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불만족하게 하고 언짢아하게 만든다 라고 비판했지. 한편으로 프라고나르는 귀족의 저택을 장식했던 역사화가 오히려 귀족을 역사의 주역처럼 다루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는 오히려 방탕하고 사랑 노름에 빠진 프랑스 귀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 그들과 대중을 수평화시켰다고도 할 수 있겠어. 따라서 프랑스 혁명 당시에는 로코코 미술이 경박한 에로티시즘으로 비난을 받아왔지만, 후대인 프라고나르의 솔직함과 대중에게 친숙한 주제의 그림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했지. 그리고 그의 작품은 후대 예술가들과 문학작품에도 영향을 주게 돼. 설치 미술로도 보여지기도 하고, 영화 위대한 개츠비에선 톰이 다른 방에서 아내와 바람을 피우는 연출을 닉이 프라고나르의 그네 그림이 수놓아진 소파에서 기다리는 장면으로 불륜을 묘사했지. 그리고 프라고나르가 그린 이 그림 속 여인의 모습은 로코코 시대의 소녀 취향에 부합하는 가장 이상적인 용모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의상은 야외의 그늘보다는 궁정 무도회에 어울릴 법한 의상을 입고 있지. 사실 18세기 의상에 관해서라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건 루이 15세의 애인 퐁파두르 부인이야. 이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은 프랑스와 부시의 작품으로, 그는 프라고나르에게 로코코 특유의 화려하고 장식적인 스타일을 전수한 화가지. 퐁파두르 부인은 당시 최고의 패셔니스타였고,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인플루언서였지. 그녀의 초상화 속 의상들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그중 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초상화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명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그림 속 그녀는 책을 읽다가 잠시 쉬는 듯한 모습이고, 로코코 취향을 사랑한 그녀의 의상은 은은한 광택이 도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 위로 풍부한 주름과 섬세한 수공 레이스, 리본과 꽃 등이 보이고, 이러한 장식 요소는 귀족 사회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됐는지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퐁파두르를 데리고 점쟁이를 찾아가게 돼. 그 점쟁이는 그녀에게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운명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해. 그때부터 그녀는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연회에 어울리는 춤과 노래, 고급스러운 화법 등과 더불어 교양과 학식을 쌓는 노력을 했어. 하지만 왕과의 조우는 귀족들만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없었던 평민 출신의 그녀는 귀족과 결혼하여 신분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만들고, 일부러 그가 다니는 길목이나 장소에서 그와 마주치곤 했다고 해. 그리고 마침내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빠지게 되고, 그는 그녀를 공식 애첩으로 인정하기 위해 귀족 자기인 마르키즈 드 퐁파두르를 하사하지. 그렇게 퐁파두르 부인이 된 그녀는 왕의 가장 가까운 여인이 된 거야. 그녀는 뛰어난 외모와 더불어 야심이 아주 큰 여인이었고, 왕의 정부로서 엄청난 권력을 소유하게 되지. 그리고 문학적, 미학적 유행을 주도한 인물로 다방면에 후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퐁파두르 핑크라는 색이 만들어지게 되기도 하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세기 패션 아이콘인 퐁파두르는 핑크색을 좋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상과 장식에 이 색을 사용했는데, 그녀는 당시 귀족 사회와 패션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만큼 프랑스에서 핑크색이 대유행을 하게 되지. 그리고 프랑스의 세부르 도자기 제조소에서는 그녀의 영향과 지원으로
이후로 1757년에 퐁파두르의 취향에 맞춰 새로운 색상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장밋빛 분홍색인 로즈 퐁파두르인 거지. 이 색은 매우 섬세하고 우아한 핑크색으로 세부르 도자기의 고급스러운 장식에서 자주 사용되었어. 그리고 그녀의 영향력 덕분에 18세기 중반 로즈 퐁파두르는 프랑스와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게 되었던 거야. 현재까지도 퐁파두르 핑크는 여전히 세부르의 대표적인 색상 중 하나로 사랑받고 있지. 그리고 그림 속 소품들을 통해 그녀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엄청난 독서광이었던 그녀는 책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작은 테이블 위에 있는 깃털 펜과 잉크병 그리고 국가 인장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왕의 최측근으로 예술뿐 아니라 정치 외교까지 그녀의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수 있어. 또한 그녀 뒤에 큰 거울에 비친 서재의 책들이 보이는데 이건 그녀의 지적 취미와 학문적 관심을 볼 수 있지. 그리고 프라고나르의 그네에서와 같이 이 그림에서도 강아지가 등장하는데 루이 15세에 대한 충성심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어. 그녀는 프랑스 왕실과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 프랑스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 이 그림을 그린 부시에는 루이 15세가 직접 나라를 다스린 시기와 활동 시기가 겹치는 화가로 당대 궁정과 귀족, 서민들에게까지 폭넓은 인기를 누린 화가야. 로코코는 다른 미술의 흐름과 달리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미술이 아니고 프랑스가 만들어 유럽에 전파시킨 미술 양식이야. 중세 고딕 건축 이래 프랑스가 유럽의 문화를 선도하게 할 계기를 만든 프랑스의 로코코 시대는 파리를 세계 미술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게 만든 시대였지. 그리고 그 중심엔 가장 프랑스적인 것으로 부시의 그림이 있고 그와 더불어 예술을 지원한 퐁파두르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렇듯 퐁파두르 부인의 총애와 절대적 지지를 받은 부시에는 그녀가 폐결핵으로 42세 젊은 나이에 사망한 후에도 그의 명성은 기울지 않았고 궁정의 수석화가로 임명되는 등 영광의 정점에 도달하지. 하지만 그가 죽고 그의 그림은 10년도 안 되어 완전히 추락하게 돼. 왜냐하면 후에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다음 시대 신고전주의 화가들의 예술적 혁명에 의해 그의 그림은 그저 구체제와 같은 의미로 치부되었거든. 부시에와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이고 프라고나르가 부시의 공방에서 그림을 배웠으니 굳이 따지자면 로코코의 원조에 가까운 건 부시라고도 할 수 있겠어. 프라고나르가 엄격한 역사화를 팽개치고 세속적인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했다면 부시에는 궁정화가의 왕립미술 아카데미 교장을 역임하는 등 출세지향적인 화가라고도 할 수 있지. 부시의 말년은 명성으로 가득했지만 그 다음 기수였던 프라고나르는 로코코 미술의 마지막 대가로 프랑스 혁명은 프라고나르에게 개인 후원자들을 앗아가고 그들 대부분은 단두대에 처형되거나 망명길에 오르게 되었지. 곧 프라고나르는 잊혀진 작가가 되었고 곤궁한 말년을 보냈어. 그리고 그는 1806년 74세에 파리의 아주 더운 날 빙수를 먹고 병이 나 다음 날 사망했지. 버르동 김에 보너스 이야기. 로코코의 어원. 로코코라는 단어는 원래 로카이유라는 단어에서 변형된 것으로 로카이유는 주로 자갈, 조개 껍데기, 시멘트를 사용하여 동굴이나 분수 등을 장식하는 기법으로 의미하고 후에 이 국한된 의미를 벗어나 예술사에서는 바로크를 이어주는 건축과 서양 미술의 한 예술 양식으로 쓰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로코코는 바로크나 르네상스처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사조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왜냐하면 18세기는 로코코뿐만 아니라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공존하는 시대였고 이 시대에 유행한 예술 양식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표현 방식과 분위기에서 바로크의 장중함과 위압감 등의 남성적임에 비해 로코코는 세련미나 화려한 유의적 분위기로 여성적이고 감각적임을 알 수 있지. 그네에 나오는 아기 천사 푸토의 조각상, 신화 그림에 많이 등장하는 아기 천사 같은 푸토는 이탈리아에서 유래한 단어로 작은 남자나 아기를 의미하고 주로 장난스러운 소년이나 아기 천사로 묘사되지. 푸티라고도 불리는데 푸티는 푸토의 복수형으로 여러 명의 푸토를 가리키는 말이야. 푸토의 이미지는 르네상스 시기에는 그리스 신화의 큐피드와 같은 사랑의 신들과 같이 등장하였고 바로크나 로코코 미술에서는 성스러운 천사들, 천국, 기쁨을 상징하며 장식적인 요소로 많이 사용되었어.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 로마상이 뭐지? 유명한 화가들 대부분이 탔다던 프랑스 미술계 엘리트 코스의 필수인 이 로마상은 무엇일까?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에서 예술 분야, 특히 미술과 건축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상으로 프랑스 왕립 아카데미에서 정해진 경연을 통해
선발되었는데 수상자는 로마에서 유학하며 학문과 예술을 배우는 기회를 받을 수 있었지. 1648년 루이 14세의 명에 의해 설립되었고 미술과 건축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으로 프랑스 왕실과 귀족들이 후원을 했어. 수상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고 프랑스 예술계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해. 하지만 1968년에 프랑스 미술 교육의 변화에 따라 이 로마상은 폐지되었고 프랑스 왕립 미술 아카데미와 관련된 많은 전통적인 제도들도 개편되었지. 프라고나르의 향수가 있다고? 프라고나르의 그림을 보면 장미향에 가득한 듯한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이에 영감을 받아 프라고나르 향수가 만들어졌어. 참고로 프라고나르는 프랑스의 그라스에서 태어났는데 그라스는 과거 중세시대에 가죽 가공으로 유명한 곳이었어. 당시 가죽 냄새를 지우기 위해 가죽 장인들이 그라스 마을 내에 심어둔 꽃으로 포마드를 만들어 가죽 장갑에 향을 입히게 되고 이후 향기나는 장갑은 귀족 계층과 궁정에 유행을 하게 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가죽 가공업은 쇠퇴하고 향수 사업이 주가되어 그라스는 향수의 중심지가 되었어. 그리고 1930년경 프라고나르라는 향수 제조업체가 만들어지는데 로코코 미술의 거장이고 그라스 출신인 그의 이름을 그려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향수 브랜드가 만들어졌지. 그라스 지역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소설 향수의 배경이 되기도 해. 지금까지 버릇 온 김에 보너스 이야기. 안녕.